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갑자기? 혹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몇 천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조가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상상도 안 되실 텐데요. 시가총액 순위 기업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IT랑 테크가 판치는 이 리스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기업이 보이는데요. 유니콘들은 가라! 다른 기업들은 IT를 기반으로 90년대부터 급성장한 것에 반해 그냥 앞자리부터 달라버리는 근본 중에 근본 기업들이 똘똘 뭉친 LVMH. 이 LVMH가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놔라 하는 기술력이 판치는 이 기업 순위에서 유일하게 럭셔리 소비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겠죠. 근데 모에샹동과 헤네시는 주류 기업이고 루이비통은 패션 브랜드인데 어떻게 한 그룹이 되었을까요? 또 이 거대한 기업의 주인장은 누구일까요?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봅시다. 보글보글 탄산이 올라오는 와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샴페인? 보통 사람들은 샴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표현이죠.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샹파뉴 지역이 뭐길래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바로 이곳이 스파클링 와인의 시초격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인 특성 덕분에 높은 포도의 품질, 숙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탄산을 만들어내는 기술력, 추후 관리 방법까지 현재 샴페인의 모든 기반을 오랫동안 다졌던 지역이라는 것. 이 샴페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모에샹동입니다. 아하! 18세기 프랑스 와인을 떼다 팔던 도매업자 클로드 모엣은 샹파뉴 지역의 포도가 품질이 좋다는 걸 캐치했고 샹파뉴 지역에서 1743년부터 와인과 샴페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잘 나가긴 했습니다. 워낙 품질이 좋아야 말이죠. 그러다 당시 프랑스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퐁파두르가 우연히 모엣의 샴페인을 홀짝 맛봤고 그 매력에 빠져 어느 파티나 공식 석상에서 모엣의 샴페인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일까요? 클로드 모엣 이후 모엣의 손자가 이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친구는 또 나폴레옹하고 친구였어요. 뭔 소리야? 네, 맞아요. 그 나폴레옹이요. 모엣의 손자가 프랑스 국왕이었던 나폴레옹의 베스트 프렌드인 탓에 나폴레옹은 전쟁을 나가기 전날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엣의 샴페인을 펑 터트리곤 했고 그렇게 유명해진 모에샹동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며 1티어급 근본 샴페인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후엔 돈페리뇽 같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F1 경기의 후원을 진행하며 프레스티지 이미지를 구축시켜왔고 F1 경기 수상식 때 샴페인을 막 뿌리는 문화가 정착되며 이렇게 대중들에게도 스파클링 와인 이꼴 샴페인이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꼬냑의 대명사 헤네시는 어떨까요? 헤네시는 많은 래퍼들의 가사에 나오거나 공식 협찬, 협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힙합하면 돈, 돈하면 성공. 럭셔리 마케팅에 성공하며 성공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꼬냑 브랜드죠. 헤네시는 1765년 아일랜드의 귀족 리처드 헤네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귀족이죠. 근데 이 귀족이 술 양조법을 배웠었을까요? 아니죠. 당시 귀족들은 이런 기술을 배울 이유가 없었죠. 군 장교로 활동하던 헤네시는 부상을 입어 전역을 한 뒤 모아뒀던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던 꼬냑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 것도 없겠다, 본인이 좋아하던 꼬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꼬냑 양조법을 그렇게 잘 알던 건 아니었어요. 뭐였지? 그래서 어떡하지 하던 리처드 헤네시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돈이죠. 돈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포도를 농사지어줄 농사꾼, 증류부터 와인 제조를 해줄 제조업자, 그리고 꼬냑의 가장 중요한 블렌더까지 전부 고용해서 헤네시의 꼬냑 사업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입담도 호쾌하니 좋고 확실히 군인의 피가 끓어 결단력을 겸비했던 리처드 헤네시와 제조는 전부 인력을 고용하며 비즈니스에만 집중한 결과 유럽 지역 전역을 대표하는 꼬냑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꼬냑의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XO, VS, VSOP 등급 등 꼬냑의 품질 등급을 처음 시도했던 것도 바로 이 헤네시 가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헤네시가 꼬냑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 패턴만 봐도 사고 싶어지는 그 브랜드,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보고
차마 들어가 보지는 못했던 명품의 상징 루이비통으로 넘어가 보죠. Let's go, girl. 파리에서 패키징 사업으로 시작했던 루이 띠고 비통은 당시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뚜껑이 봉긋한 디자인의 트렁크가 아니라 각지고 평평한 디자인을 처음으로 선보였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쌓아 올리기 좋아졌으며 견고한 또한 훌륭해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샀었고, 결국 당시의 황후였던 외제니 황후의 직속 패커로까지 역임되죠. 왕실 가문의 패키징을 맡았던 루이비통은 급속도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1854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방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짝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모노그램 패턴과 체크무늬 다미의 패턴도 같이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루이비통은 사업을 하나 둘 점차 늘려가며 전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낮은 가격부터 완전 하이엔드급까지 제품 라인을 나눠 명품의 대중화까지 이룩합니다. 루이비통은 희소가치 보존에 힘쓰기로도 유명한데요. 지금은 중국 쪽에 조금 외주를 맡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최근까진 철저한 수공의 장인 정신을 고집했고요. 아직까지도 한정판이나 공식 협찬사인 피파의 트로피 트렁크는 본고장에서 수공예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또한 희소가치 보존을 위해 남은 재고를 불로 태워버리는 건 루이비통의 가격 보전과 럭셔리 품위 유지의 노력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또한 루이비통의 스토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분위기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에 샹둥은 초기부터 나폴레옹에게 샴페인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헤네시는 귀족 가문이 설립한 꼬냑 등급 브랜딩의 시초이며, 루이비통도 초기부터 왕실의 패키징을 전담하는 등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꿔볼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왕실에서 인정할 정도면 퀄리티는 당연히 인정받는 거고, 모에 헤네시의 경우 아직까지도 엄격하게 포도를 생산하는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전부 지키고 있는 등 퀄리티 유지 노하우 하나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또한 LVMH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적이면서 고가치의 프라이스 포지션을 선점해 대중화된 명품이라는 꼬리표를 절대 떼지 않고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딱지가 붙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LVMH 기업 이름 그 자체인 세계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다음 화는 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이야기와 LVMH가 어떻게 거대 기업이 되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짧게, 영상은 빨리빨리. 이상 스프링빈이었습니다.